그날 밤 궁궐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궁녀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가장 사랑했던 딸, 공신옹주.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가 죽고 자신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1504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직접 몽둥이를 들었고 후궁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신옹주의 어머니, 엄귀인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때려 죽인 후 시신은 찢겨 젓갈로 만들어졌고 들판에 뿌려졌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건 그 참혹한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날 밤 이후 한 소녀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입니다. 공신옹주. 성종의 딸로 태어나 왕실에서 가장 축복받은 결혼을 했던 여인. 화려한 혼례를 올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과부가 되고 어머니는 참혹하게 죽고 자신마저 죄인이 되어 유배를 떠나야 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절개였습니다. 재혼 압력이 있었지만 거부했고 평생 과부로 살았으며 사후에는 연료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단한 절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대가 강요한 비극이라고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는 공신옹주의 삶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선택한 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신옹주가 태어난 건 1481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는 조선 제9대 왕 성종, 어머니는 후궁 엄귀인이었습니다. 성종은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문화군주였고 후궁들에게도 비교적 온화한 태도를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엄귀인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 중 한 명이었고 그녀가 낳은 딸 공신옹주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공주로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평생 보장된 지위를 의미했고 좋은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공신옹주 역시 그런 미래를 기대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성종실록에는 성종이 후궁들과 그 자녀들에게 보인 관심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들의 처소를 돌아보고 어린 왕자와 공주들의 건강을 살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성종이 단순히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자녀들을 돌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신옹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여성들에게 평온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구조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고 후궁과 그 자녀들은 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선왕의 후궁들과 그 자녀들은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되곤 했습니다. 공신옹주 역시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삶은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신옹주의 어린 시절은 밝았지만 그 밝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안정에 감사하면서도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조의 딸 의숙공주는 아버지의 권력이 강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남편 가문이 몰락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종의 딸 효혜공주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중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한 후 외척 세력의 갈등 속에서 남편 가문이 화를 입으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공주들은 아버지의 권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였고 그 권력이 사라지면 함께 흔들리는 운명이었습니다. 공신옹주 역시 성종이 살아있을 때는 축복받은 공주였지만 아버지가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밝은 기억들은 이후 찾아올 비극 앞에서 더욱 슬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신홍주는 왕의 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그 사랑이 평생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여성들은 언제나 권력의 변화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의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공신홍주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고 곧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1490년대 중반 공신홍주는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일반적인 혼인 연령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으로 선택된 인물은 한명회의 손자였습니다. 한명회. 이 이름은 조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조의 즉위를 도왔고 예종과 성종 시대에도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최고의 공신 가문이었습니다. 공신홍주가 한명회의 손자와 혼인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문가와 결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종실록에는 공주들의 혼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혼인을 위해 예조에서 길이를 택하고 혼례 절차를 준비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였고 공신 가문과의 혼인은 왕실과 공신 세력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공신홍주의 혼인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종은 자신의 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신 가문에 시집 보냄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혼례는 화려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왕실의 공주가 최고 명문가로 시집가는 일이었으니 조선 전체가 주목하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공신홍주는 아마도 이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의 혼인이 언제나 행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왕실 공주들의 혼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신홍주 역시 한명회의 손자를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왕실과 공신 가문의 필요에 따라 혼인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여전히 가족과 사회적 기대가 영향을 미칩니다. 공신홍주의 혼인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개인의 의사보다 집안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구조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공주들의 혼인 사례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의 딸 정소공주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의정의 아들과 혼인했고 성종의 다른 딸 해수공주 역시 공신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이들의 혼인은 모두 왕실과 공신 세력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합이었습니다. 공신홍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명의 가문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왕실과 최고 공신 가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혼인의 이면에는 개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여성의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신홍주는 혼례를 마치고 한 명의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 앞에는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신홍주의 혼인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예였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공신 가문의 정치적 필요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혼례 뒤에는 개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집안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여성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한 선택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공신홍주의 화려한 혼인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곧 그녀는 예상치 못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혼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공신홍주에게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확한 사망 연도는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공신홍주가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시대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녀자가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면 그 자손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가 여성의 재혼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특히 왕실의 공주나 명문가의 여성들에게는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 시집간 집안의 며느리로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윤리였습니다. 공신홍주 역시 그 윤리의 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 수절하며 사는 것. 하지만 왕실의 공주이자 한 명의 가문의 며느리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재혼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신홍주는 수절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과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단한 절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합리한 강요라고 느끼시나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수절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한 윤리였습니다. 공신홍주가 진심으로 수절을 원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20세의 과부가 된 후 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신홍주처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의 딸 정의공주는 남편 안맹담이 일찍 죽자 재혼하지 않고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종의 딸 경현옹주 역시 남편이 요절한 후 수절했고 사후에 연려로 정려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윤리적 의무였습니다. 공신홍주 역시 그 틀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재혼도 할 수 없고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 그것은 한 여성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무게였습니다. 공신홍주는 남편의 죽음 이후 시댁에서 조용히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신홍주는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윤리였고 그녀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게 됩니다. 진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공신홍주의 첫 번째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곧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1504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윤 씨를 폐비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찾아내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종의 후궁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 중 일부가 어머니 윤 씨를 모함했다고 믿었고 그들을 직접 처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공신홍주의 어머니 엄귀인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날의 참상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엄씨를 쳤으며 그 시신을 찢어 젓갈을 만들어 들판에 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왕이 직접 후궁을 때려 죽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젓갈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혹함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온전한 몸으로 땅에 묻혀야 저승에서도 평안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귀인은 온전한 몸으로 묻히지도 못하고 찢겨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공신홍주는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왕의 손에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그것도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은 그녀의 감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딸이 어머니의 죽음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의 광기는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특히 여성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공신홍주는 남편을 잃은 데 이어 이제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조선시대에는 갑자사와 같은 참혹한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498년 무오사화 때는 수많은 살인파 학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유배를 떠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성종의 후궁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도 연루되어 처형되었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 때는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이런 사화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공신홍주 역시 갑자사화의 희생자 가족이었고 그 상처는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엄귀인이 죽은 후 공신홍주는 어머니를 제대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신이 훼손되어 수습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딸로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도 슬픈 일인데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공신홍주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지 시작이었고 곧 그녀 자신도 화를 입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갑자사화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였고 공신홍주의 어머니 엄귀인은 그 중심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광기는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상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깊이 남는지를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권력은 언제나 감시되어야 하고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역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공신홍주는 어머니를 잃었고 곧 그녀 자신도 더 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 엄귀인이 참혹하게 죽은 후 공신홍주의 운명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연산군은 엄귀인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귀인의 자녀들, 즉 공신홍주와 그 남매들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공신홍주는 폐서인 되었습니다. 폐서인이란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주에서 평민, 아니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씨의 자녀들을 서인으로 삼고 먼 지방으로 유배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신홍주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족의 신분도, 왕실의 보호도, 명문가 며느리로서의 지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유배형은 대부분 먼 지방, 특히 섬이나 변방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배지에서는 관리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제한되었습니다. 공신홍주는 이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수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마저 참혹하게 죽고 자신은 왕족 신분을 박탈당한 채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면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공신홍주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녀는 단지 엄귀인의 딸이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연산군의 분노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딸인 그녀도 함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연좌제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여성과 자녀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이 그 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신홍주처럼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폐서인되고 유배된 왕족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 자신도 중종 반정 이후 왕위에서 쫓겨나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광해군 역시 인조 반정 이후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9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왕조차 한순간에 폐위되고 유배될 수 있었으니 공주나 후궁의 자녀들은 더욱 쉽게 폐서인되고 유배되었습니다. 공신홍주는 유배지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누리던 생활은 모두 사라졌고 왕족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었으며 죄인의 신분으로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으며 왕실의 보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공신홍주의 삶에도 곧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신홍주는 어머니의 죄로 인해 왕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조선시대 연좌제는 한 사람의 죄를 가족 전체가 짊어지게 만들었고 특히 여성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을 가족 전체에게 돌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공신홍주는 유배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곧 그녀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506년 조선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중종의 즉위였습니다. 중종이 즉위한 후 연산군 시대에 화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신홍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왕 성종의 자녀들 중 부당하게 폐서인된 이들을 복권시키고 왕족의 예를 다시 갖추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공신홍주는 다시 왕족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폐서인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2년이었을까요? 유배지에서 죄인으로 살던 그녀에게 다시 왕족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권이 모든 것을 되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참혹하게 죽은 어머니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신홍주는 여전히 젊은 과부였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다시 받게 되었고 유배지에서의 감시와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종은 공신홍주뿐만 아니라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다른 왕족들도 복권시켰습니다. 이는 연산군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고 왕실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신홍주는 복권된 후 조용히 살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이후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수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복권이 과연 공신홍주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부는 복권되었지만 잃어버린 가족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복권은 제도적인 회복일 뿐 개인의 내면적 상처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반정이나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전 정권에서 화를 입었던 사람들이 복권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조반정 이후에는 광해군 시대에 화를 입었던 임목대비가 복권되어 다시 왕실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종시대에는 인현왕후가 폐비되었다가 다시 복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는 끊임없이 폐위와 복권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복권된 사람들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제도적으로는 복권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공신홍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왕족으로 복권되었지만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즉 수절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 공신옹주는 왕족으로 복권되어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복권이 모든 것을 되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겪은 고통의 시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제도적 회복과 내면적 치유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신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신옹주는 복권되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계속되었고 그 선택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신옹주는 남편이 죽은 후부터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20세 전후의 과부가 되어 70세가 넘는 나이까지 수절했습니다. 5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간 것입니다. 조선 사회는 그녀의 수절을 최고의 미덕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종실록과 이후 기록들에는 공신옹주의 수절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공신옹주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켰으며 이는 후세의 모범이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정려문이 세워졌고 삼강행실도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 윤리교육의 핵심 교재였고 그곳에 실린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공신옹주는 연려의 표본으로 기록되었고 후대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로 칭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공신옹주의 수절은 과연 그녀 스스로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사회가 강요한 윤리였을까요? 기록은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며 수절을 택했는지 아니면 왕족이자 명문가 며느리로서 재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왕족이나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에게는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신옹주가 재혼을 원했더라도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공신옹주의 수절은 안타까운 희생으로 느껴집니다. 20대의 과부가 되어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한 여성의 삶 전체를 억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미덕이었고 공신옹주는 그 윤리를 완벽하게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공신옹주는 시대의 윤리를 따랐고 그로 인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공신옹주처럼 수절한 여성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수절은 더욱 강조되었고 정려문을 받은 연려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 정려문이 세워졌고 연려정 같은 책들이 편찬되어 연려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점점 더 엄격한 윤리를 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신옹주는 그 흐름의 초기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녀의 수절은 후대 여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성은 한 번 시집가면 평생 그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공신옹주는 1550년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절하며 살았고 조선 사회는 그녀를 연려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단순히 연려라는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비극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낸 강인함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신옹주는 평생 수절하며 살았고 조선 사회는 그녀를 연려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절은 과연 자발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가 강요한 윤리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은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과 사회의 윤리를 우선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공신옹주의 삶은 이렇게 끝났고 그녀는 역사 속에 조용히 남아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신옹주의 일생을 통해 조선시대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연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종의 사랑받는 딸로 태어나 최고 명문가와 혼인했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어머니는 참혹하게 죽었으며 자신마저 폐서인되어 유배를 떠나야 했던 여인.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수절을 지켰고 조선 사회는 그녀를 연려로 기억했습니다.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축은 바로 조선시대 여성의 운명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든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든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문과 사회의 윤리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공신옹주에 행복했던 어린 시절, 화려한 혼인, 남편의 죽음,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 폐서인과 유배, 복권, 그리고 평생의 수절. 이 모든 과정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사회가, 권력이 그녀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중종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은 공신옹주의 수절을 칭송하지만 그 기록 너머에는 한 여성의 고통과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시대를 바꾼다는 말이 있지만 공신옹주에게는 선택의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히려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성의 권리와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공신옹주와 같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윤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진정한 선택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공신옹주의 삶은 우리에게 그 거울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공신옹주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신옹주의 일생을 따라 7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성종의 사랑받는 딸로 태어나 밝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공신옹주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최고 명문가인 한명회의 손자와 화려한 혼인을 올린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수절을 시작한 그녀의 첫 번째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갑자사화로 어머니 엄귀인이 참혹하게 죽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순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폐서인되어 유배를 떠나야 했던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중종 반정 이후 복권되어 다시 왕족의 신분을 회복한 그녀의 부분적 회복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평생 수절을 지키며 조선 사회가 요구한 윤리를 실천한 그녀의 선택, 혹은 강요된 삶을 성찰했습니다. 이 7장면은 각각 다른 이야기 같지만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공신옹주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로 시집갔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절을 따랐으며 어머니의 죄로 함께 벌을 받았고 복권된 후에도 재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신옹주의 강인함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남았고 70세가 넘는 나이까지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사회가 강요한 윤리를 따랐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인 인내와 강인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 속 여성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신옹주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의 윤리에 따라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 재혼의 자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셋째,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신홍주는 사회의 기대를 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행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화려했던 혼인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참혹한 어머니의 죽음이었나요? 아니면 평생 수저를 지킨 그녀의 선택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공신홍주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조선시대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공신홍주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통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듣는 한국사,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